1982년 비밀리에 잠수함 획득 가능성 검토. 그로부터 10년 만에 독일에서 완성된 대한민국 최초의 잠수함 장보고함. (1992년) 인수식을 마치고 모두가 기다리는 조국의 품으로 돌아갈 일만 남겨놓은 상황. 하지만 장보고함은 상선에 실려 한국에 도착했고 진해 해군기지에 입항할 때는 어선들 때문에 골치를 앓기도 했다. 같은 시기 장보고함의 인수와 입항에 신경 쓸 겨를도 없었다는 이번함 사업팀. 잠수함 기술 독립의 시초가 될 국내 첫 잠수함 건조 사업은 과연 순조롭게 진행됐을까? 독일에서 진행된 한국 해군 1호 잠수함 건조와 한국에서 진행된 8척의 후속함 건조. 그 과정에서 각고의 노력 끝에 잠수함 건조의 핵심 기술을 얻어내고 우리만의 기술로 발전시킨 사람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어본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산업의 라미경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대한민국 최초의 잠수함 장보고함 건조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하실 네 분 소개합니다. 먼저 209급 잠수함의 건조 감독관직을 수행하신 손귀현 대령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손귀현입니다. 대우조선소에서 근무하시면서 209급 잠수함 건조 사업에 참여하신 박동혁 부사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동혁입니다. 역시 대우조선에서 근무하시면서 장보고급 잠수함 건조 사업에 참여하신 김충렬 전무 함께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충렬입니다. 마지막으로 독일에서 장보고함을 직접 인수하시고 8번째 잠수함 나대용함의 초대 함장을 역임하신 문근식 대령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문근식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문 대령님,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장보고함의 이제 인수식까지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인수식이 끝난 후에 독일 해군의 도움 없이 우리 승조원들만 이 잠수함을 운용하기 위해서 맹 훈련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어떤 훈련이었고 좀 많이 고생스러웠을 텐데 어떠셨습니까? 이제 2년 반 정도 국내 교육, 국위 교육을 마치고 태극기를 달았죠, 이제. 그러면 이제 국민들의 관심은 어떻게 안전하게 배를 몰고 오느냐. 정말 그때부터 이제 고생이 시작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난번 시간에 안재동님 말씀하셨지만 그 양반이 우리 함장이었는데 굉장히 하드 트레이닝을 시켰어요. 그래서 1개월간 조선소 시운전 승조원들하고 훈련을 했고 그 하면서도 또 좀 악의가 좀 있었습니다. 우리도 나름대로 좀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조선소 승조원들이 하면은 좀 못 믿어하는 점 좀 있어요. 특히 그때 함장은 안재동님이 성격이 급해요. 그래가지고 많이 악의가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참 시끄러운 적도 있었고 그렇게 하면서 계속 수준이 좁혀지더라고. 그래서 이제 1개월 동안 조선소 그 승조원들을 훈련해서 인계를 한 거죠. 이제 너희들 힘으로 몰아. 그러한 이후에는 이제 조선소에 있던 배를 독일 해군 기지로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해군 기지에 숙소를 다 이제 배치하고 그때부터는 독일 해군하고 이제 생활을 같이 하게 되는 거죠. 그게 한 4개월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수심이 충분한 깊이가 충분한 노르웨이까지 한 220마일 왔다 갔다 하면서 훈련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독일 해군들은 가급적이면 훈련 수준을 높여가지고 어려운 상황에 살아남게 해주겠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 잘 모르잖아요. 확신이 없는데 자꾸 어려운 걸 시키니까 그래서 서로 부딪히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2차 대전 때 역시 유보트를 1700척 이상 그 생산하면서 전투한 사람들은 틀려요. 뭐 영어로 하면 스톰 워닝 그렇죠. 폭풍주의보 되려면은 우리 한국 사람 안 나가잖아요, 잘.
근데 걔들은 뭐 잠수함이 무슨 폭풍주의보가 있어 나가 그런 거예요. 나가면은 막 배가 4, 5m씩 이렇게 흔들리고 파도가 4, 5m 치면은 정말 많이 흔들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해에서 훈련을 했어요. 어떤 때는 그 함교탑이 함장하고 당직사관하고 견시 한 서너 명씩 있는데 물이 쳐 올라오면 막 떨어질 것 같은 이런 상황도 있었고 그 중에서 한 가지 기억에 남는 게 독일 잠수함 승조원들은 그런 가운데서도 대범해요. 배가 가라앉지 않는다. 배는 작동만 잘하면 그런 생각이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와중에서도 배가 이렇게 흔들려도 함교에 올라와서 수상항해 할 때는 담배 한 대 피고 내려가는데 올라오면은 담배 3가치 정도를 그냥 버려요. 왜 버리냐 그랬더니 이거는 용왕님한테 신고를 해야 파도를 죽인다 해가지고 3개 정도 버리고 한 2대는 태우고 어떤 사람은 3대 태우고 내려간다고. 그래서 이제 배가 수중에 있다가 이제 물 밖으로 올라가면은 이 서열이 쫙 정해집니다. 끝발손으로. 쉬운 말로 먼저 올라가는 사람 줄 서 있어요. 그래서 그런 독일 해군하고 같이 훈련하면서 역시 잠수함은 전천후구나. 그때가 제일 제 이 해군 생활 중에서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 배 몰고 그 날씨하고 싸우고 그 잠수함 그 복잡한 상황을 부여하거든 전투에서 살아남는 그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한국에 오니까 이제 그보다는 훈련 날씨가 나쁘면 안 나가더라고. 오히려 이 집안에 들어온 것 같아. 아무튼 독일 해군들 5명하고 훈련을 할 때 그 사람들이 원하는 수준을 우리가 못 따라가서 힘들었고 그 사람들은 또 많이 알려주고 싶은데 시간이 부족해서 그랬고 아무튼 그 훈련 끝나고 나서는 야 너희들이 이제 자력으로 한국에까지 몰아가는데 문제가 없겠다. 요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제 잠수함도 완성이 됐고요. 승조원 교육도 훌륭하게 이제 마쳤으니까 이제 한국에 돌아가기만 하는 될 상황이 됐는데요. 이 장보고함이 스스로 이 자망을 해서 운항을 해서 간 것이 아니라 상선에 실려서 지금 왔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떤 얘기입니까? 그 말씀을 들으면 자존심을 좀 건드는 말씀인데 그때까지 이 남미 해군이나 뭐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브라질 이런 해군들도 인수를 해가면서 자력으로 갔어요. 자체적으로 그 항해를 해서. 근데 우리도 그 정도 능력을 이제 확보했기 때문에 자력으로 가겠다. 그래서 제가 작전관이었는데 어떻게 갈 것이냐. 그 먼저 간 나라들의 그 기록을 다 스타디했어요. 그리고 자문도 받고 뭐 밥 사주고 술 사주면서 다 이 자료도 얻고 해가지고 이제 자력으로 항해를 해야 되겠다 하고 루트를 검색을 했죠. 이제 1번 방안이 스웨즈 운하를 통과하는 거, 그다음에 2번 방안이 파나마, 3번 방안 희망봉을 돌아가서 가는 거. 근데 1번 항이 스웨즈가 한 73일 정도 걸리겠더라고요. 그다음에 2번 그 파나마는 뭐 97일, 그다음에 세 번째는 104일 걸려요. 그래서 아무튼 어떻게 항해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고민해가지고 다 계획을 짜는데 해군 본부에서 결국에는 자력으로 항해하는 건 좀 무리다. 그래서 상선에 싣고 오는 방안을 고민하고 그래서 좀 힘이 빠졌죠 승조원들. 그런데 그때 해군 본부이 결심 잘한 것 같아요. 그 뭐 90일씩 몰고 죽을 뻔했어 진짜. 그 낮은 속력으로. 근데 왜 그랬느냐면은 군함은 인수를 받아가지고 1년 정도 전력화 훈련을 해요. 그렇게 하고 그 훈련하면서 제반 장비를 다시금 체크하고 거기서 합격이 되면 이제 취역을 합니다. 취역이라는 건 이제 해군에서 전투 임무를 수행하다 하는 취역식을 해요. 그 취역식을 해야 취역기를 달아야 이제 전투를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야 규정상 무기를 실을 수 있습니다. 잠수함은 어뢰, 기뢰, 유도탄 이런 거 실을 수 있잖아요. 근데 잠수함 인수를 했는데 무장은 실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배를 아무 무장도 없이 거기서부터 한국까지 오면은 북한이 무슨 일을 저질지 모른다 이거죠. 테러를 할지. 그래서 고민해가지고 그렇게 결심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 배를 어디다 싣고 할 거냐 찾아보니까 딱 한 군데 있더라고. 네덜란드의 토크 익스프레스라는
그 배가 있어요. 거기 2,500톤까지 실 수 있더라고. 거기에 싣고 거기서 이제 승조원 30여 명 중에 반절은 비행기로 오고 반절 한 10대 명 타가지고 상선에서 자면서 혹시 그 수에즈 운하 통과할 때 그 나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침투할까 봐서 곤봉 차고 경계도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아닌 게 아니라 그 수에즈 운하 통과하는데 막 달려들더라고. 그 사람도 와서 구경하고 그래서 긴장하고 그런 게 기억에 남고 그다음에 수에즈 운하를 통과해서 말라카 해협쯤에 오는데 매일 그 상선에 있는 통신기를 통해서 보고를 했어요. 한국에 제가 이제 작전관이니까. 그런데 어느 날 번개 치고 벼락 맞아가지고 상선에 있는 통신기가 그냥 고장나 버렸어요. 벼락 맞아서. 잠수함은 이제 그 도크에 실었는데 어떻게 보고를 해야 되느냐. 그래가지고 고민하다가 이제 우리 잠수함에 있는 통신기를 작동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홍콩 라디오 스테이션을 불렀어요. 그냥 거기를 통해서 중계를 했다고. 우리 지금 이 정도 가고 있다. 그게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아무튼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36일 만에 이제 그 15명 정도의 승조원을 태우고 이 옥포 주선소까지 왔죠. 열렬히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 무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어떤 안전의 문제 때문에 이렇게 결정을 하고 이제 상선에 실려서 오긴 이제 했는데요. 드디어 이제 이렇게 해서 1993년 5월 20일 날 이 장보고함이 우리 이제 대우 조선소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날의 감회가 굉장히 남달랐을 것 같은데 송기현 대령님 어떠셨습니까? 진짜 그 감회가 남달랐죠, 사실은. 아, 이제 정말 한국도 잠수함을 갖게 되는구나. 그 생각이고, 두 번째는 제가 이 독일에서 그 장보고함 처음 철판 그 자를 때부터 있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숱하게 싸우면서 만드는 전 과정에 한국 사람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기술 배우기도 하고 검사도 하고 해서 다 참여해서 싸우고 뭐 자료를 어떻게 수집할 것인가 고민하고 했던 것들이 이제 다 마무리돼서 정말 한국 잠수함에 대해서 이제 한국까지 왔구나. 그 생각이 참 감회가 깊고요. 그 당시만 해도 이 대우조선 국내에서는 한국 국내 1호 잠수함 이천함을 한참 만들고 있을 때입니다. 만들고 있을 때문에 그 독일에서 만든 잠수함을 보면서 우리 좀 이천함을 만들고 있는데 이 우리 손으로 만드는 잠수함이 과연 장보고함 이상 성능을 낼 수 있을 것이냐? 이 다들 그 고민이 앞섰기 때문에 조선 사람들을 포함해서 저희 해군 감독관 이런 사람들이 기쁜 마음도 있지만 한편은 저거 어떡하지? 이런 고민들을 다들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한국의 이제 잠수함이 옥포 그 앞바다에 들어옴을 해서 정말 이제 한국도 잠수함을 갖게 되는구나. 이런 생각들로 정말 감회가 깊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그때 제 기억도 이제 옥포 앞바다에서 이제 부려놓고 쇼크 마운트 교체 작업을 이제 저희가 했어야 됐어요. 그래서 이거 너 잘 왔다. 그 독일 작품의 실력을 한번 보자. 그리고 이제 그 당시 우리가 만들던 국내에서 처음 만들고 있던 이천함은 시운전 중이었어요. 그래서 정박 시운전 중이었고 이제 막 항해 시운전 준비를 할 때인 걸로 이제 알고 있고. 그래서 우리 작업자들이 이제 장보고함에 들어가서 그 디젤 엔진을 풀어 올리고 뭐 이 쇼크마운트 교체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면서 이제 우리가 장보고함을 요모조모 다 뜯어봤죠. 독일의 실력,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만든 이천함. 아마 그 당시 우리 송기현 대리님이 감독관으로서 상당히 좀 안도감을 좀 느꼈을 거로 생각합니다. 이 장보고함하고 이천함을 비교해 보니 우리의 이 손매무새가 훨씬 좋은 것 같다. 훨씬 깔끔하게 잘 돼 있다. 또 장보고의 독일 애들이 손이 커서 그런지 좀 거칠구나. 그런 느낌을 가졌던 생각이 듭니다. 예. 두 분이 이제 이 장보고함이 이제 옥포 앞바다에 딱 오는 순간에 기대도 굉장히 컸겠지만 실질적으로 다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도 이거 더 잘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이런 또 자신감도 지금 이제 가져줬다는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문 대령님 이제 그 한국으로 인수된 직후에 이 장보고함에 대해서는 국민적 관심이 굉장히 컸을 것 같아요. 대단히 컸죠. 예, 진해 모항으로 이제 입항할 때 이제 어선들 때문에 이제 들어오는 것이 좀 어려웠다고 하는데.
어떤 이야기입니까? 독일에서 인수식한 이후부터 이제 장보고함이 조명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보도도 나오고 그런데 인수받고 훈련하고 이제 첫 잠수함이 오니 얼마나 아는 사람이 기대했겠어요. 특히 가족들 같은 경우. 그런데 이제 제가 그 86년도에 그 미국 잠수함 디젤 잠수함이죠. 그거를 타고 연합훈련을 나가면서 그 수로를 통과하면서 야 우리는 언제 잠수함 갔나 이렇게 굉장히 갈망한 적이 있어요. 대위 시절에. 그런데 한 몇 년 후에 제가 우리 잠수함을 몰고 들어갔단 말이죠. 그 수로에. 정말로 감개무량하더라고. 그런데 그 진해는 출항해서 완전히 밖에 수로를 빠져나가는데 2시간 정도 걸려요. 2시간. 좁고 수로가. 그래서 그때는 이제 함장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이 신경 쓰기, 만약에 충돌 이런 거 방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옥포에서 다 최종 정비하고 조선소에서 들어가는데 수로를 통과하는데 제가 이제 배를 물고 함장이 옆에 계시고 그런데 어선들이 어찌나 달려드는지 그 배가 미국 배가 큰 배도 아니고 조그마한 배, 생전 처음 보는 배잖아요. 그리고 저기 배인 것 같기도 하고 뭐 어선 같기도 하고 뭐 그러니까 계속 달려드는 거예요. 그럼 함장님 아마 옆에서 어선 오니까 침누를 틀으면 누는데 급하니까 야 저리 가 소리도 지르고 그래가지고 참 당황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건 정말 들어가면서 야 이게 우리 장보고 잠수함이야 1번 잠수함이야 이렇게 이제 속으로 내고 싶은데 어선 때문에 정신없었어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해가지고 그렇게 가면서 참 힘들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 굉장히 그 순간에 이제 많은 것들이 이제 주마등 같이 지나가더라. 그동안 2년 반 고생한 거 뭐 이런 것들을 했는데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취역식을 하고 언론에서도 이제 뭐 해상왕 장보고 해가지고 뭐 그 미니 시리즈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각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장보고 대사가 뭐 다시 환생해서 돌아다니니까 역시 이제 새로운 분위기가 창출되더라고. 그래서 대우 조선소도 굉장히 보람이 있었을 거예요. 배우 조선소가 시작을 해서 이렇게 첫 작품을 만들었다는 데서. 그래서 그때 아마 제가 봐도 기억할 때 조선소, 대우 조선소하고 해군하고 사이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첨단 국가의 조석 방위 산업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완성품 수입이 아닌 기술 도입 방식으로 진행된 장보고 사업. 독일 하데베 조선소에서 건조된 1번함을 제외한 나머지 8척은 모두 한국의 대우 조선소에서 건조됐다. 독일의 기술을 전수받으며 진행된 사업이었지만 우리 기술팀은 그 과정에서 엄청난 수준의 국산화를 이루었다. 2번함에는 선체 외벽 강판제인 HY80을 국내에서 개발 생산에 사용했고 3번함부터는 핵심 장비인 축전지를 국내에서 개발에 활용하는 등 다양한 국산화를 통해 기술 독립을 진행해갔다. 무장의 업그레이드도 빼놓을 수 없다. 7번함 이순신, 8번함 나대용, 그리고 9번 이역기함은 10발의 하푼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고 국내에서 개발한 백상어 어뢰를 탑재해 파괴력을 더욱 강화했다. 2014년부터는 장보고급 가운데 세척에 대한 성능 개량 사업이 한창 진행 중이다.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종합전투체계의 구축으로 이전 독일에서 생산한 통합정보 전투 시스템을 국산 전투체계 시스템으로 교체한 것이다. 그 밖에도 기골 보강과 잠망경 교체, 대함 대지 미사일과 저항식 기만기 탑재, 모니터 교체도 2018년까지 이루어질 예정이다. 첨단 국가의 조석 방위 산업. 오늘은 최초의 잠수함인 장보고함 건조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제 국내 건조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박동혁 부사장님, 이 장보고급 잠수함 이제 2번함이
이제 이천함으로 명명이 되고 이제 국내에서 이제 차근차근 이제 건조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국내 건조 첫 잠수함인 이제 이천함 건조가 어떻게 이제 준비가 되어 갔는지, 특히 이 대우 조선소 입장에서는 어떠한 생산 설비나 조선소 측의 입장에서는 어떤 것들을 준비해 갔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잠수함은 이제 일본함이 독일에서 만들어지고 있었고, 그다음 저희 기술 인력들이 독일로 이제 순차적으로 파견이 됐었습니다. 대략 저희 인력만 뭐 한 180명 정도 이제 갔다 오면서 제일 첫 단계가 이제 압력 선체를 만드는 작업이죠. 그래서 압력 선체에 들어가는 우리 사람으로 치면 이제 갈비대인데 그 프레임 만드는 작업부터 이제 그 진행을 쭉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 처음에 가장 신경을 많이 썼던 것은 생산 설비의 요건을 맞추는 것. 그러니까 이제 프레임이나 그 압력 선체에서는 그 이 정도와 용접 품질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수백 메타 물속에 내려가서 그 압을 견뎌야 되고 또 그것이 완벽해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두 번째 압력 선체 외에 저희들이 그 내부에 들어가는 각종 장비들을 설치하는데 잠수함은 워낙 좁기 때문에 그 설치 공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아예 이 저희들이 공장 안에 들어갈 구조물이나 장비들을 최대한 다 조립을 한 다음에 이 링 안으로 이렇게 끼워 넣는 이런 공법을 썼죠. 그리고 이제 특히 이 잠수함은 또 내부에 이 물과 기름 등이 흐르는 배관, 그다음에 전기, 그다음에 공기가 흐르는 닥터 이런 부분들이 대단히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이제 이 배관의 품질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배관이 이제 아주 그 좁은 공간에 첩첩이 이렇게 설치가 돼 있는 것에서 만약에 어느 한 곳에 불량이 생기면은 장비부터 전체를 이렇게 다시 분해를 해야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 당시 이제 배관 제작 과정에 특별히 저희들이 공을 들이고 정말 하나하나 이 맞춤 제작하듯이 그러면 이제 만들어서 대략적인 본을 떠서 현장에 실제 배에 올라가서 맞추고 내려와서 다시 제작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배관 한 피스 한 피스 다 정리를 해서 이제 최종 설치 들어가기 전에 또 어떤 라인은 전부 다 하이드로 테스트를 다 끝내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잠수함에 넣어도 더 이상 손을 안 대도 된다는 완벽한 품질이 보증이 돼야지 이제 설치가 가능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을 준비를 하고 이제 쭉 진행을 해 나갔고, 특히 이제 저희들은 그 당시 산에서 용접은 최고로 잘하는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이제 다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적어도 3개월 이상 교육을 시킨 다음에 뭐 압력 선체든 배관이든 용접을 이제 시행을 하면서 아마 그것에 대한 품질은 이 하대배 기술 지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와서 뭐 입을 쩍 벌릴 정도였습니다. 너무 뭐 품질이 깨끗하고 좋았기 때문에 이제 그다음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설치가 되고 나면 드디어 이제 시운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시운전을 하는데 저희들은 이제 좀 특별한 설비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진수를 하자마자 배가 항해하기 전 모든 조건을 갖추기 위한 정박 시운전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것을 할 수 있는 별도의 차폐 설비를 만들었고요. 그거는 그 당시 우리가 테스트키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지붕이 다 덮여 있고 외부에서는 전혀 볼 수 없도록 보안 유지가 되고 지붕이 다 덮여 있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이 전천후 작업이 가능하죠. 그래서 그런 전천후 작업을 통해서 공정과 이런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여간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가장 중요했던 것은 1번함을 만들고 있는 그 과정에서 세부 공정별로 훈련받은 사람이 들어와서 그것을 우리 것으로 만들기 위한 약간의 서로의 교육 과정을 거친 다음에 타임리에 아주 즉시에 2번함 건조하는 데 이제 들어가고 또 2번함이 성공적으로 돼야만 3번함이 6개월 차이로 바로 따라왔기 때문에 한 다음에 또 다시 3번함 할 수 있도록 하는 아주 그 상당히 세심한 절차, 순서, 인력의 계획 이런 것들이 잘 그때는 준비가 됐던 것 같습니다.
철저하게 준비해 간 과정을 좀 들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해군 무기 체계를 보게 되면서 수상함과 이 잠수함으로 나눠서 수상함 때는 이 건조 설계하는 과정 내에 있어서 이 중량과 속도 문제에 계속 이제 신경을 많이 썼는데 이 잠수함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니까 이 좁은 공간에 배관 배치 문제, 압력 선체의 문제, 또 소음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집중하는 걸로 이렇게 대별해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조무님, 주로 이제 하셨던 것이 이제 설계 부분 쪽에 있어서 수고를 좀 해주셨을 텐데요. 국내에서 처음으로 이제 이천함 설계를 하는 과정도 또 만만치 않았을 것 같은데 많이 어려우셨죠? 어떠셨습니까? 우리 국내 잠수함 건조 사업은 장보고 도면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많이 할 겁니다. 그런데 하대배 조선소의 생산 체계와 대우조선의 생산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하대배의 도면을 대우조선의 생산 시스템에 맞춰서 도면을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도면을 다시 만들기 위해서는 하대배 도면을 100% 이해하지 않고는 우리 도면을 만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에서 가장 큰 어려움이 도면 개수가 지금 제 기억에 12,000건쯤 되는데 개정도가 한 10,000건쯤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도면 하나당 한 번씩 이상은 개정을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개정도가 많아서 그 개정도 관리하는 그런 데 좀 어려웠고, 두 번째 그 설계의 일 중에 한 가지가 기술 지원입니다. 특히 이제 시운전할 때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어떻게 문제점을 해결할 것이냐는데 저희가 이제 지원을 했는데 기술 지원을 받기 위해서 독일에서 기술자가 와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해결을 못했던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 그런 것들을 또 자체적으로 스터디를 해서 기술 지원을 해줬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제 송교원 대령님, 이제 같은 모델을 이제 같은 잠수함을 독일에서 1번함은 구축을 하고 2번, 3번함은 이제 국내로 들여와서 이제 하게 됐거든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 건조 감독하실 때 우리 국내에 들어와서 해군 조함 장교들의 마음가짐도 좀 달랐을 것 같은데요. 어땠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일본함을 이제 독일에서 지을 때 처음부터 건조 감독을 했고, 다시 들어와서 이제 국내 일본함, 이천함이죠. 이천함 이제 시작부터 이제 건조 감독을 쭉 했는데, 우선은 이제 저희 마음 자세는 일본함을 지을 때는 이 독일 책임하에 짓기 때문에 저희 한국 측은 주로 그 과정에서 배우는 마음 자세였죠. 배우는 마음 자세를 했기 때문에 큰 책임감은 느끼지 못했습니다. 단지 기술을 빨리 가져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만 했지. 근데 여기 와서 국내에서 지을 때는 우리 힘으로 지어야 되니까 이 책임감이 이제 따르는 거죠. 따르니까 저희 감독관들은 현장에 살다시피 했어요. 그 당시에. 현장에 살다시피 했는데 주말도 없고 저녁에도 항상 작업이 있으니까 저녁에도 항상 감독관이 따라 붙고, 그래서 이 현장에 항상 감독관이 있었습니다. 있었고, 이 관리 감독을 얼마나 실제했냐면 현장 작업들하고 수시로 이제 트러블이 있어요. 우리는 조만한 결함도 절대 수상함이나 상선 질 때는 그 정도는 다 넘어갔는데 잠수함은 어림도 없어요. 철저하게 이제 감독을 하다 보니까 현장 작업자들하고 수시로 트러블도 있고, 이거는 그냥 되는데 존수에서도 철저히 관리한 게 잠수함은 지가 작업하는 기록을 탁 다 남겼어요. 여기까지 용접을 내가 했다. 여기까지 했다. 그걸 다 기록으로 남기고 감독관도 전부 일일이 검사를 하고 하니까 작업자들이나 관리자, 전소 관리자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불편했죠. 그렇지만 우리는 좀 모르니까 철저하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기술 자료나 이제 기준서 이런 것들은 이제 대부분 독일로 도입된 거니까 그게 언어가 전부 독일어나 영어로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자체를 이해하는 것도 쉽지는 않았어요. 그 서로 이해가 또 존소 입장 틀리고 해군 감독 입장 틀려서 그 이해 상충이 많았고, 일본은 이제 존소에서 독일어 전공자를 이제 채용해서 번역을 했어요. 번역한 자료가 이 전문가가 아니고 언어 전문가가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게 오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떤 때는 반대로 뭐 부상하면서 해야 된다는 걸 자망하면서 해야 된다는 식으로 번역, 그런 웃지 못할 그런 사정도 사실 많을 거예요.
이 제일 중요한 거는 일본함 할 때는 이 잘못한 거 지적만 하면 끝입니다. 감독관 이 임무로서는. 국내에서는 잘못된 지적만 해서는 안 되고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고민을 하면서 지적을 또 하는 마음 자세가 이제 완전히 책임감을 가지고 하느냐 이 배우는 자세로 하느냐 지적만 하고 마느냐 이거는 큰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관점에서 이 해군 감독관들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예. 이제 장소가 이제 국내로 옮겨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건조 감독관과 관련된 사람들이 굉장히 책임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이제 상황이 됐을 텐데요. 이 잠수함을 한 대 더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독일서 배운 기술을 그대로 다 구현시키는 것이 또 우리의 또 이거 임무였을 텐데요. 부사장님, 그 당시에 이제 정작 이제 직접 건조를 담당하게 된 이 조선소 직원들도 또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좀 임했을 텐데요. 어떠셨습니까? 사실 그때는 아마 뭐 모든 걸 걱정했다고 봐야 될 겁니다. 이게 과연 우리가 제대로 잘 할 수 있을 것인가. 뭐 사실 뭐 하나 놓치는 게 없는가.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게 없는가. 꼭 이대로 해야 되는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준비를 나름대로 열심히 했고 또 뭐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 했어요. 아니 그 뭐 장보고 독일에서 만드는 대로 복제 생산을 하는 건데 뭐 잘 보고 그대로 따라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돌이켜 보면 그 당시 이제 우리 저 김충렬 전무가 있었던 설계 조직이 정말 그때 잘 만들어져 있었다.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보면 이 사실 기술 전수의 센터가 돼가지고 그다음에 기술 전수뿐만 아니라 복제 생산 개념이기 때문에 독일에서는 저희들에게 왜 이것을 이렇게 설계했느냐 하는 설계의 그 기반이나 백그라운드나 뭐 이유 이런 것들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가 스스로 알아야 되는 거죠. 예. 이제 그런 걸 알려주지 않으니까 뭐 그대로 뺏기다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해결 방법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왠지 하는 그 목적과 사유를 우리가 분명히 알면 해결 방법이 나올 텐데 그게 가장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아마 설계에서 우리가 209를 역설계한다. 거꾸로. 그러니까 제품을 보고 거꾸로 이 디자인의 그 기준을 우리가 파악을 하고 하는 그런 노력까지 했을 정도로 그 당시 설계 조직은 대단히 중요했고 그런 기술이 이제 백업이 됐던 것이 아주 컸던 것 같고요. 실제로 저희들이 우리가 많은 것을 뺏겨와서 했지만 실제로 만들면서 현실로 나타나는 것은 좀 다른 경우를 가끔 이렇게 겪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뭐 장보고 시운전할 때 우리가 전혀 느껴보지도 못한 것이 이천함에서 막 문제가 터져가지고 그 당시 우리 김충렬 전무가 아주 뭐 대활약을 했죠. 원래 대단한 그 장비, 기계 뭐 이런 그 쪽에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그런 어려움을 수정하고 개선하고 하면서 극복했던 것도 사실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마 다 이제 초석이 되어서 우리가 인도네시아 잠수함 수출도 하게 되고 이제는 드디어 3,000톤 장보고 3에 대한 것을 우리 조선소가 해군과 함께 개발하고 건조할 수 있는 그런 이 기초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제 인도에 수출하고 장보고 3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되돌아볼 때 이렇게 쉽게 말씀을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독일에서 배운 기술을 그대로 국내에서 책임지고 그걸 그대로 이렇게 구현하기까지는 이제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이제 이천함을 건조하는 과정에서 독일에서 배우고 습득한 기술들이 이제 어떻게 구현시킬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이제 이 주안점이 이제 모아졌을 텐데요. 국내에서 진행된 잠수함 건조 과정 중에서 모든 것이 다 어려웠겠지만 그래도 가장 이런 점은 좀 어려웠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먼저 손 대령님께서 좀 주시죠. 네, 우리 박 부사님 말씀하셨지만 조선소는 인프라 구축서부터 이런 게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이제 해군 감독관 측 입장에서 보면은 어떻게 독일에서 건조한 일본함 그 성능 이상을 유지할 것이냐, 이 품질을 어떻게 유지할 것이냐, 이게 제일 큰 관건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당시에는 진짜 철저하게 품질 관리를 했는데 제기는 그때 3중의 검사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현장에서 직접 작업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검사하는 검사가 있어요. 그 검사가 끝나면은 조선소 품질관리부서에서 나가서 검사를 합니다. 거기까지 합격이 되면은 그 다음에 저희들 해군 감독관이 나가서 검사는 3번씩 검사를 거치는 그런 3중의 품질관리
그런 시스템이 있었고요. 예를 들어서 하나 생각나는 거는 우리가 잠수함 선체, 이제 압력 선체가 제일 중요한데 압력 선체를 용접합니다. 용접을 하게 되면 그 용접선은 100% 엑스레이 촬영을 합니다. 엑스레이 촬영을 한다는 것은 용접선 안에 들어있는 아주 미세한 결함까지도 다 드러나는 거죠. 다 드러나는, 그게 뭐 몇 퍼센트만 랜덤하게 하는 게 아니고 100%다 합니다. 다 엑스레이 찍습니다. 그 엑스레이 찍은 걸 저희 감독관들 현장에 내려가서 엑스레이 보죠. 그러면 미세한 결함 기포가 있다, 뭐 크랙, 약간 크랙이 있다, 다 보입니다. 그래서 용접하는 분들이 엄청 힘들어하는 겁니다. 뭐 100% 찍으니까. 그리고 어디서 누가 작업했다는 기록이 다 남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철저하게 관리를 했고요. 이제 그렇게 용접 관리를 철저하게 하다 보니까 지금도 가슴 뿌듯한 게인데 그 용접 불량률이 독일보다 더 낮았습니다. 우리처럼 그 용접 100% 엑스레이 촬영 기록이 다 남습니다. 퍼센테이지는 뭐 몇 메터 용접했는데 물량이 뭐 2개다. 그럼 몇 퍼센트 물량 이런 식으로. 그 독일보다도 더 낮은 그 용접 물량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런 게 가슴 뿌듯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다 건조한 다음에 시운전하면서 이 기억에 남는 거 하나는 다 건조하면 이제 최대 자망 심도 테스트를 합니다. 이걸 이제 대우조선 앞에서 수심 낮기 때문에 포항 앞바다에 가가지고 최대 자망 심도 내려갈 수 있는 그 설계된 데 내려갈 수 있는 그 깊이까지 내려갑니다. 내려갔다가 그 지금 그것 일종의 비밀이기 때문에 정확히 몇 메터인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수백 메터 내려가서 다 체크를 하고 이상이 없어 부상을 하는데 그때 이제 우리 승조원들이 최대 자망선 내려가지고 거기다가 와인을 가지고 내립니다. 거기 와인을 놔두면 물속에 배 안에 있는 물속에 수준을 받으면은 와인 코르크 마개 속으로 해수가 미세하게 침투합니다. 그럼 나중에 와인만 짜죠. 그거를 긴점으로 갖고 올라옵니다. 갖고 올라서 끝나고 저녁에 이제 만찬을 다 모여서 할 때 그걸 한 잔씩 줍니다. 그게 짭짤한 와인입니다. 그게 참 이 감개무량이에요. 첫 번째 잠수 만들어서 최대 자망 심도가 내려가가지고 다 검사하는데 아무 이상 없이 단 한 번만에 성공을 했어요. 그 자망 심도는 그 잠수함 일생에 한 번밖에 못 내려갑니다. 그 최대 자망 심도는. 그때 이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네, 박동혁 부사장께서. 예, 저는 아무래도 이 준비 과정에서부터 이제 많은 이 집중을 해왔기 때문에 사실은 그 생산 설비를 준비하면서 이미 이제 이 긴장감을 느꼈죠. 왜냐하면 공장 안의 에어플로우, 그러니까 공장 안의 공기 흐름까지 용접 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설비, 그 다음에 분진이 떠다녀서도 안 된다. 그 다음에 온도 유지가 15도 수준으로 꾸준히, 그러니까 15도 낮아지면 안 된다는 거죠. 꾸준히 해줘야 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공장을 준비하고 만들어냈을 때, 그게 이제 완공이 돼서 1단계 준비가 끝났을 때 아주 그 기억에 많이 남고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관문은 압력선체 제작입니다. 사실은 뭐 브라질이나 이런 쪽에서 여러 번 그 잠수함의 독자 군주를 시도했던 적이 있는데 압력선체 건조에서 대부분 실패를 했어요. 예, 그게 뭐 용접이나 하여튼 이러한 여러 가지 정도 관리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을 성공하면 이제 의장 분야는 하나하나 우리가 정말 극복해낼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의장은 이미 모든 시스템과 운영되는 것이 하대배에서 첫 번째 조사를 다 검증이 됐던 거기 때문에 그거는 뭐 우리가 따라서 순서에 맞춰서 잘 조립하고 검사만 잘하면 된다 이렇게 봤는데 어쨌든 그 압력선체를 시제품 제작 과정을 거쳐서 이제 실제 본제품을 완성을 해서 첫 섹션이 합격됐을 때 아주 그때는 뭐 이제 드디어 한 걸음을 내디디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다음 이제 아마 그 공통적으로 그 감동적으로 느끼고 있던 그 순간들은 그 NDD와 MDD 테스트입니다. NDD는 공식적인 또 이 자망의 기준이 되는 VSA 테스트고 이제 MDD 그래서 NDD에서는 좀 장시간 운용을 하는 거고 그다음 이제 MDD는 뭐 아주 짧은 시간 동안 테스트를 하는 건데 하여간 그것이 성공적으로 끝났다 했을 때 이제 드디어 잠수함 하나 전했구나
뭐 이런 그때 아주 그 감동적인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이천함의 이제 건조 과정이나요, 이제 결과물을 평가해 봤었을 때 독일에서 배운 어떤 기술 이전들이 제대로 좀 성공적으로 작동이 됐다, 안 됐다, 뭐가 좀 아쉽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당사자들께서 이제 그 지금 이제 느끼실 텐데요. 이제 그런 부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좀 말씀을 좀 주시죠, 손대리 의원님께서. 네, 이 기술 이전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처음부터 접근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대성공이었습니다. 이 성공이었다는 걸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 건 몇 가지 증거들이 있는데요. 우선 이 한국이 단번에 잠수함 문제에 성공할 수 있다는 건 이건 전 세계적으로 봐도 기적에 가깝습니다. 어느 나라도 첫 번째 기술 전수 받아가지고 성공적으로 자국에 전국 건조한 나라가 없습니다. 한국이 첫 번째였습니다. 사실 건조를 했다는 것 자체가 우선 기술 전수가 성공적이었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건조 과정 중에 저희들이 이제 품질을 보면서 많은 오작들 이런 거 생겼습니다. 생겼는데 그 오작들을 분석해 보면요, 정말 몰라서 못한 건 없었습니다. 다만 절차를 잘못 지키거나 이 방심을 했거나 이런 오작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진짜 할 줄은 몰라서 오작이 만들어진 경우는 없었던 걸로 이렇게 그것만 봐도 기술 전선은 성공적이었고,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는 첫 번째 배부터 창정비를 한국에서 했습니다. 물론 대우조선에서는 수출 창정비도 성공을 시키고 했지만 어쨌든 간에 한국에서 창정비를 처음부터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 창정비 기술도 정비 기술마저도 성공적으로 전수를 받았다는 겁니다. 이런 정황을 봤을 때 이 정말 한국은 기술 전수만 보면은 성공적으로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제가 지금 좀 아쉽다고 생각되는 거는 그 당시 그 국산화에 대한 좀 열의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건 지금 생각은 아쉬웁니다. 그 당시에 국산화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당시 한국의 분위기로는 국산화 했다 하더라도 그걸 채택하는 거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국산품에 대한 신뢰감이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국산화해도 배에 탑재하는 것은 굉장히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정도 국산한 것마저도 탑재하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지금 생각해 보면 국산화에 대한 그런 열의가 좀 부족했던 게 좀 아쉬움은 많습니다. 예. 여러분께서는 지금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 산업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VCR 영상 잘 봤습니다. 이제 장보고급 잠수함들은 그동안 이제 국내외 훈련에서요, 정말 빛나는 성적을 올려왔습니다. 또 어떤 군사 평론가들은요, 이 장보고급 잠수함이야말로 우리 해군의 슈퍼스타급 함정이다라고까지 이제 아주 칭찬을 아끼지 않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성과를 올렸고 이를 통해서 이 장보고급 잠수함의 어떤 장점들을 실제적으로 좀 듣고 싶은데요. 문 대령님, 이 장보고함이 이제 하와이까지 무보급 항해에 성공한 적이 있다면서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된 내용인지, 그다음 왜 이게 중요한 사안인지 궁금합니다. 그거는 제가 배를 몰고 다녀왔으니까 경험적으로 말하면은 원래 이 209 잠수함은 60일 동안 독자적으로 보급 없이 작전할 수 있도록 설계가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배가 아시다시피 독일에서 그냥 북대서양 작전에 적합한 그런 환경에서 만들어진 배거든요. 근데 이 배가 이제 태평양으로 왔잖아요. 그래서 태평양 지역에서 우리가 작전하는데 무리가 있겠느냐. 특히 이제 잠수함에 민감한 작전에 민감한 수온, 염도, 밀도, 그다음에 그 온도, 그 온도도 우리는 태평양 이쪽에는 덥잖아요, 북대서양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작전 환경이 태평양에 적합하느냐, 이걸 총 점검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맨 처음에는 괌에 다녀왔어요. 괌에 다녀왔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장보고함이 하와이에 갔었는데, 그러면 하와이까지 가는데 한 34일 걸려요. 그런데 일단 괌에 한 11일 정도 가서 좀 쉬었다가, 승조원들 쉬었다가, 그 다음에 거기서 23일을 이제 하와이까지 가는데, 그냥 올라와 스노클하고 뭐 부상해도 돼요. 아무도 없으니까. 보는 사람도 없고. 그러나 우리가 맥시멈으로 스노클하면서 부상하지 않고 갈 수 있는 게 있는데 뭐가 문제가 있느냐. 특히 이제 에어컨 같은 거, 냉방장치 같은 경우는 열대지방이니까 이상이 생길 수 있어요. 그다음에 자망항하면서 어떠한 장비가 제일 그 힘들어하느냐 또는 문제가 생기느냐, 이런 걸 재반상으로 체크를 해보고 싶어가지고 장보고함이 하와이까지 한 번도 안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하와이 미국 해군 잠수함 사령관이 그 갔던 함장이 김간데 콜럼버스 김 뭐 해가지고 좀 칭찬해 준 적이 있어요. 왜 한 번도 안 올라왔냐. 뭐 근데 미국 잠수함도 사실 적 해역이 아니면 가끔 한번 올라오고 그래요. 2차 대전도 이 초계 나가가지고 너무 힘들으니까 2차 전쟁 중에도 부상해가지고 그냥 갑판에서 쉬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걸 체크해보자. 그래서 한 번도 안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 하면서 야, 이 정도면 태평양에서 작전하는 데 지장 없다. 그걸 느꼈고, 그 다음에 아까 여러분께서 이제 209 장수함을 국내 건조하면서 독일하고 뭐 비교를 해가지고 한 중에 용접 기술 이런 데는 월등하게 뛰어나다고 얘기하고, 왜냐하면 하와이 가면 다 이제 배들이 다 집합하잖아요. 각국 해군에. 그럼 상호 교환 방문을 해요. 저도 일본 배에도 가봤고, 일본 애들도 우리 배에 와봤고, 그다음에 제가 98년도에 네덜란드 잠수함 함장과정 유학을 갔는데, 그때 동기가 호주 애가 거기에 연락장교로 와 있더라고. 그래서 니네 배 한번 가보자 해서 제가 데려왔어요. 그래서 보여주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작은 배가 이렇게 컴팩트하게 잘 돼 있느냐. 왜냐하면은 독일에서 장보고함이 가져왔지만은 그 배보다 제가 8번째 배 함장 아니에요. 훨씬 나아진 거예요. 의장 이런 데 가면은 독일 애들은 솜씨가 거칠어요. 우리는 깔끔하게 정리해놓고 정리정돈 잘해놓고 이런 거 보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중간에 그 호주 배가 들어오니까 너희들 그 나대용 한 배 구경 한번 가봐. 그래 우리 배에 다 왔어요. 그래가지고 보고 갔어요. 그래도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덕분에 그 콜린즈급 호주 배 한번 가봤는데 다 정리정돈하고 뭐 이런 건 너무나 엉망해요. 비교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209 잠수함은 대우와 해군과 그다음에 이 모든 사람들이 협력해가지고 정말 괜찮은 배, 성능이 좋은 배를 만들었다. 그렇게 자평하고 싶고요. 지금 이 시간에도 쌩쌩하게 작전 잘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그 문대령께서는 이제 나대용 함의 이제 이 함장으로서 실질적으로 외국 함들과 비교해서도 보고 또 이제 하와이까지 가면서 이제 생생한 좀 말씀이기 때문에 정말 정리가 좀 잘 됐습니다. 이제 마무리해야 될 이제 시간이 됐는데요. 이제 장보급 잠수함의 건조와 배치가 결국 이제 우리나라의 해군 전력과 함정 건조 발달사에 이제 굉장히 큰 영향을 줬다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이 장보고함은 우리에게 어떤 잠수함인지 마지막으로 평가 부탁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문 대리님께서 시작을 해주시죠. 저는 해군은 입체 해군이 돼야 온전한 해군이다 그래요. 그 말은 항공기, 해상 항공기, 그다음에 수상 전투함, 그다음에 물속에서 작전은 잠수함, 이걸 갖춰야 비로소 어디다 내놓을 수 있는 해군이라고 그래요. 근데 해군이 잠수함 없을 때는
전륜발이 해군은 그랬어요. 근데 장보감이 들어오면서 입체 해군의 면모를 갖췄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해군의 30년 꿈이 모든 사람들의 노력의 결집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디젤 잠수함 어디까지나 2차 대전까지가 맹활약했고, 이제는 잠수함을 잡는 기술이 훨씬 발달해 있어요. 항공기, 수상 전투함. 그래서 잠수함이 숨을 데가 없습니다. 디젤 잠수함. 왜냐하면 하루에 2-3번 올라와서 스노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거리에서 잡혀요. 그래서 미국이나 영국이나 러시아, 프랑스 같은 경우는 디젤 잠수함 다 없애고 지금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장보고 그함 들여와서 여태까지 발전시킨 그거를 기술과 그 의지를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분야로 이제 원자력 추진으로 도약할 때가 됐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엔 김충렬 전무께서. 예, 이 장보고 잠수함을 국내에서 건조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우리 조선의 위상을 한 단계 올렸다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는 나라가 물론 지금 선진국에서는 조선이 다 없어지고 했지만은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는 나라가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독일, 일본, 그리고 별로 생각이 안 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한민국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상당히 이 우리나라의 위상이 높아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엔 박동혁 부사장께서. 예, 우리나라는 뭐 삼면이 바다고 잘 아시다시피 북쪽은 막혀 있고요. 어떻게 보면 섬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사실은 이 잠수함을 우리가 보유함으로써 이제 실질적인 이 해상 전력에 제대로 갖춰졌다. 특히 이제 잠수함 비대칭 전력이라고 그러죠. 누구도 함부로 틈입을 하지 못하는 그런 억제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상당히 큰 의의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봐주고, 그다음에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잠수함이 가장 오래되고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이 독일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켰고, 또 그것을 응용해서 앞으로 다가올 더 큰 잠수함, 또 조금 전에 문대령께서 이야기하신 원자력 잠수함까지 건조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공고히 했다는 데서 저는 큰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송기현 대령께서. 네. 우리가 이렇게 장보고 이 잠수함 사업까지 이렇게 장기간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이런 사업을 이제 성공적으로 지킴을 해서 그에 따라서 얻은 교훈이 몇 가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이런 큰 사업인 경우에는 정부와 군과 기업이 일심동체가 돼서 추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긴밀한 협력 관계를 하다 보니까 성공을 했습니다. 정부는 즉시에 적절한 예산 지원과 신속한 의사결정을 했습니다. 군도 필요한 모든 이 함정이라든지 운용 인력이라든지 이런 걸 다 지원했습니다. 그런 정부와 군의 확실한 지원하에 업체 주도로 추진됩니다. 지원을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업체 주도로 업체 책임하에 추진하니까 성공했고 연속성도 있고 결과적으로 수술까지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교훈이 하나고, 두 번째는 이게 모든 일 사람이 합니다. 우수한 인력으로서 뽑아요. 뽑아가지고 독일에 보내가지고 현장 경험을 가졌습니다. 가진 다음에는 회사를 뿌리면 끝입니다. 한국 잠수함 건조 현장에 장기간 다 투입을 했어요. 계약적으로도 교육받고 온 사람은 일정 기간 이상 전직 이직을 못하도록 강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불만도 많았지만 강제적으로 현장에 투입시켜서 몇 년 이상 근무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독일 잠수함을 우리가 시리즈로 근무를 했습니다. 1차 사업, 2차 사업, 3차 사업 하면서 9차까지 시리즈로 구매하는 과정에서 기술 전수 범위를 점점 넓혀갔습니다. 점점 넓혀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모든 기술을 거의 다 가지도록, 이런 것들이 향후 큰 사업 추진할 때는 반드시 이런 모델을 가면 좋을 것이라 생각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한국 해군 입장에서 봐도
그 전에는 전력 증강이 전부 수상함 위주였다. 이 잠수함 건조가 성공함을 해서 두 개 축, 수상함과 잠수함이 아까 문대리님 공중까지도 언급했습니다만 우선 수상함과 잠수함 두 개 축으로 전력 증강 방향이 이제 확실했어요. 그렇게 증강을 이제 지금도 시키고 있고요. 결과적으로 이게 되다 보니까 국내 잠수함 기술 발전이 엄청나게 활성화되고 대학도 하고 연구소도 하고 기술 용역 과제도 생기고 해서 이제 이 한국형 잠수함 삼천톤 지금 내어줘서 건조하고 있습니다만 3,000톤 걸 우리가 독자적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독자적으로 짓고 있습니다. 이 결과적으로 이렇게 가는 주축들이 된 사업이 장보고 사업인 거죠. 이제 수출도 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더 큰 잠수함, 원자력 잠수함 이런 것도 만들고 우리 힘으로 이제 다 할 수 있는 거 이제 그런 어마어마한 그 길을 이제 이 사업이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내부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산업. 오늘까지 무려 6시간 동안 한국 최초의 잠수함 장보고함 건조 사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